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왜 우리는 축하보다 미국 눈치부터 보고 있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정상회담 이틀 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납치해서 뉴욕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SNS에 단 3글자만 올렸어요. FAFO. 이게 우연일 리 없죠. 한국을 향한 경고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숫자와 팩트로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를 나눴고 예정 시간을 30분이나 넘겨서 총 90분 동안 회담했어요. 이 자리에 누가 따라갔냐면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전부 동행했습니다. 거기에 161개 기업에서 400명이 넘는 경제인들이 함께 움직였죠. 규모만 봐도 엄청난 이벤트였던 겁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정부 간 양해각서 14건, 기업 간 양해각서 32건, 합쳐서 46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어요. 가장 민감했던 한한령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바둑이나 축구 같은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드라마와 영화까지 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죠.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월 5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4,400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아모레퍼시픽은 8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K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외교적 승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틀 전인 1월 3일 새벽,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전투기 150대가 넘게 투입됐고 델타포스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부인과 함께 USS 바탄 항공모함에 태웠어요. 타임라인을 정확히 보면 1월 3일 새벽에 마두로가 체포되고 1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1월 5일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딱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작전의 성격입니다. 의회 승인도 없었고 동맹국들한테 사전 통보도 없었으며 UN 안보리 결의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그냥 군사력으로 납치한 겁니다. 트럼프는 1월 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SNS에 FAFO 시대가 계속된다고 썼어요. FAFO 시대가 뭔지 아시죠? Fuck Around and Find Out의 약자인데 한국말로 풀면 덤비면 결과를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명백히 메시지예요. 한국이 중국으로 가까이 가는 걸 지켜보던 미국이 한중 정상회담 바로 이틀 전에 베네수엘라를 통해 경고를 보낸 거죠.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반도체 산업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삼성 시안공장, SK 하이닉스 우시와 다롄 공장에 쏟아부은 투자금만 5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51.7%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엄청난 비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수영장의 수도꼭지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EUV라는 장비 있잖아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이게 없으면 7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를 절대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 네덜란드 ASML이라는 곳인데 이 회사가 이 장비를 누구한테 팔지 말지를 미국이 결정합니다. 중국 시장이 아무리 넓어도 미국이 EDA 툴이라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 같은 핵심 장비 회사들의 수출을 막아버리면 그 시장은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도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2025년 12월 말에 미국이 삼성과 SK 하이닉스한테 줬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이
무기한 면제에서 연간 라이선스로 바뀌었어요. 매년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반도체 공장인데 내년에도 장비를 들여올 수 있을지 매년 불안해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숫자로 정확히 보겠습니다. 한국이 중국한테 파는 반도체가 약 733억 달러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 전체 반도체 수출의 22.8%였는데 지금은 18.1%까지 떨어졌어요. 반면에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5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건 7년 연속 최고치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HBM이에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인데 이걸 누가 사냐면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으로 사요.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57%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고객이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시장 733억 달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술적으로 대체도 가능해요. 중국이 자체 반도체 육성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측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그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동맹이 우리 생존의 핵심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례를 봤잖아요. 마두로가 미국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이틀 만에 체포당했어요. 이게 지금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중국하고 70조 원짜리 통화 스와프를 맺어도 미국이 너희 반도체 장비 순입 금지라고 선언하면 그날로 모든 게 끝나요. 삼성저가 시안 공장에 5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미국이 장비 반입을 막으면 그 공장은 그냥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돈만 날리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우리한테 뭘 줬어요? SK하이닉스한테 엔비디아 독점 공급권을 줬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57%예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고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평화와 공영 약속을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서해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1월 5일 정상회담에서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자고 합의했대요. 듣기에는 좋은 말이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계속하면서 우리 어민들 생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2026년 안에 차관급 회담을 연다고 했는데 중국이 실질적으로 양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0년 넘게 중국이 우리한테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게 몇 개나 됩니까? 2016년 사드 배치했다고 한한령으로 보복했어요. 한한령은 없다고 발뺌하면서 10년 동안 우리 기업들을 괴롭혔죠. 롯데는 중국 사업을 거의 포기해야 했고 K콘텐츠는 완전히 막혔으며 중국 관광객도 끊겼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미소 띈 얼굴로 협력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미국과 더 가까워지거나 중국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가치 외교를 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했을까요? 단순히 마약 문제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권위주의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733억 달러인데 우리가 잃는 건 뭘까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신뢰예요. 미국, 일본, 유럽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한국은 결국 돈 때문에 중국 편을 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외교적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경제 협력과 안보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중국 배터리 소재 의존도를 보세요. 천연 흑연 97.6%, 인조 흑연 98.8%, 전구체 94.1%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국이 언제든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
우리 배터리 산업이 그 즉시 멈춰요. 2025년 10월에 중국이 배터리 소재 수출 통제를 발표했을 때 뭐가 됐어요? 양극재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6.6%, 전해액은 마이너스 28.2%까지 떨어졌잖아요. 호주, 캐나다, 베트남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당장은 돈이 더 들어도 중국 눈치 보면서 사업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이익이에요. 다섯 번째로, 전문가들의 2026년 전망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랑 PwC가 2026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어요. 환율은 1,400원에서 1,450원 사이, 물가는 2%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중 관계 개선 덕분일까요? 아니에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입니다. 누구한테 파는 반도체냐고요? 미국 빅테크한테 파는 HBM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한테 파는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 한중 밀착에 진짜로 화가 나서 라이선스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성장률이 1.0에서 1.5%로 추락하고 환율은 1,600원을 찍으며 일자리는 5만 개가 날아갑니다. 코스피는 3,500 아래로 무너지고 삼성전자 주가는 4만 원 밑으로 떨어지며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 가정경제에 직격탄이 날아오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반도체 회사에 다니면 구조조정 1순위고 삼성전자 주식이 있으면 평가액이 30% 빠지며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합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면 수입 물가가 20% 뛰어요. 4인 가족이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생활비가 120만 원으로 올라가고 미국 유학 보내는 집은 1년에 7천만 원 들던 게 8,400만 원으로 뛰면서 1,4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오르고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가격표를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이 우리를 확실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4월에 중국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한테 확실히 인정받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 편이다, 믿을 수 있는 동맹이다 라는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고요? 미국이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추가 투자를 합니다. 삼성이 300조 원, SK가 120조 원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세제 혜택을 주고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면 이게 전부 현실화돼요. 일자리 8만 개가 새로 생깁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R&D 센터를 확대해서 AI 반도체 설계 인력 5,000명을 채용하는데 초봉이 얼마냐고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쏟아집니다. 미국이 한국을 치포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면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만들게 돼요. 여기 들어가면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멤버로서 떳떳하게 사업할 수 있고 중국의 보복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반도체나 AI 쪽에서 일하면 연봉이 30%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주식 있으면 주가가 50% 뛰어요. 국민연금 2026년 수익률이 15%를 찍고 환율은 1,350원까지 내려가면서 수입 물가가 안정됩니다. 코스피는 5천을 찍고 삼성전자는 10만 원, SK하이닉스는 30만 원을 돌파해요. 이건 거품이 아닌 실제 경제 성장에 기반한 상승입니다. 결론은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중국 733억 달러와 미국 기술 접근권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중국을 잃으면 배터리 일자리 2만 개가 날아가지만 미국을 잃으면 반도체와 AI 일자리 10만 개가 날아가고 국민연금이 마이너스를 찍으며 주가가 30% 폭락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일자리 8만 개가 생기고 연봉이 30% 오르며 주가가 50% 뛰고 국민연금이 15% 수익을 냅니다. 선택은 명확해요. 한미동맹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중 관계 개선은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얼어붙어 있던 관계를 녹이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1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한테 체포당하고 딱 이틀 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걸 보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2026년에 미국은 자기 정책에 반하는 나라 지도자를 군사력으로 제거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의회도 동맹도 국제법도 신경 쓰지 않아요. FAFO, 덤비면 결과를 보여준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줄타기를 할 수 없어요. 중국 시장 733억 달러와 미국 기술 접근권은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733억 달러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미국 기술은 절대 대체가 불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권위주의 중국과 독재자 북한 사이에 끼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 정체성이 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환율을 체크하세요. 1,500원을 넘어가면 경보예요. 코스피를 주시하세요. 4천선이 깨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2027년 1월에 미국이 삼성과 SK한테 다시 허가를 내줄지 주목하시고 트럼프가 2026년 4월에 중국 갈 때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말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왔다는 걸요. 중국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자유민주주의 진영, 한미동맹, 이게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돼서 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